자, 국회의원 총리 그리고 안 오는 전 총리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대정부 질문에 첫 데뷔했습니다. 총리가 된 둘째 날부터 지금 국회에 왔다가 또 메르스 사령탑이 되겠다 하면서 또 누비고 있는 그 상황 저희 영상으로 묶어봤는데요.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게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메르스 차단 대책이 진행되어 왔는지 총리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 또 광폭으로 하지 못하고 좀 너무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했다. 초기 대응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메르스 종식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오늘 야당에서 그동안 사실 총리 인준에 반대를 했고 어제도 보니까 반대표가 120표나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부분 반대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에서 혼이 좀 났습니까? 네. 일단 어제부터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황교안 총리는 바로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총리로 간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총리 인준 표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법무부 장관 퇴임식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대 난제인 이 메르스를 수습하겠다는 차원에서 메르스 행보를 3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총리 취임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요. 아침 7시 30분에 국립현충원을 찾았다가 곧장 국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에 대한 예상 질문을 놓고 이 첫 대정부 질문으로서의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섰고요.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는 여야 지도부에게 총리로서의 상견례를 했습니다. 물론 야당의 상견례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또 야당의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표 처음부터 결격 사유다.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하러 온 황교안 총리를 보고 굉장히 그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 역시 말은 온화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지금까지의 총체적인 어떤 정부의 그 대응 문제를 비판하면서 총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도 뼈 있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 정부의 메르스 대응,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 여러 국민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야당 대표로서 총리에게 지적을 했고 총리도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또 이 황교안 총리,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됐는지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청문회 때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 때 바로 지켜보는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당대표실을 찾아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죠. 예.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자, 이제 앉았는데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보겠습니다. 저와 총리는 2번이나 동창입니다. 어린 시절 고등학교, 대학까지. 근데 정말 진짜 동창이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대시키는데 같이 함께하는 동창이 되고 싶습니다. 야당의 대표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폭넓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는데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얘기를 잘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소통이 좀 덜 되네요. 황교안 총리가 인준이 통과되니까 여유가 좀 생겼네요. 기자들한테 농담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준비를 해온 얘기예요. 그죠? 우린 2번이나 동창이었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또 다른 동창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는 많이 본인이 고민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다. 아주 뼈있는 얘기였고요. 황교안 총리도 이에 질세라 똑같이 뼈있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할 것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와 이종걸 원내대표 앞으로 정기국회라든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사람은 정부를 대변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추궁하는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은 창, 한 사람은 방패인데요. 두 분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은 굉장히 매섭게 했지만 황 총리의 그 큰딸 결혼식에 화환도 보냈고요.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경기고등학교 때 두 사람이 동창이었는데 황 총리의 어떤 음성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노래 잘할 거다. 네, 이 경기고등학교 남성 사중주 합창단을 함께 이끌었었는데요. 이때 피아노를 반주한 게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래 이 예원중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다가 경기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아주 끈끈한데요. 이 이종걸 원내대표 표정이 오늘 그다지 밝지 않은 것은 아마 어제 총리 인준 표결 직후에 내놨던 반응이 너무 격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좀 네. 세더라고요.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인준 표결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서 후보자 딱지를 뗐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적 재앙이 될 거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예. 오늘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좀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오늘은 좀 그 말한 걸 약간 후회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야당 지도부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친구한테 하기에는 좀 독한 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변호사 네. 같은 경기고등학교 동문 아니신가요? 그렇죠. 경기고등학교 동문인데 제가 두 분이 직접적으로는 모르고요. 예.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검사 시절에 와서 저녁 한번 사준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저는 저녁을 얻어먹는데 아마 저를 기억은 못 하시겠죠. 예. 예. 근데 저 두 분이 정말 친한 친구긴 한데 일단 뭐 공공구구 사는 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의 친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적인 일에서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근데 저는 두 분이 이게 친구인 게요. 어떻게 보면 향후 정국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예. 왜냐면 사실 우리 정치가 지금 너무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YS DJ 때는 결국 뭐 같이 민취협에서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낮에는 싸워도 밤엔 또 서로 이제 소통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여와 야는 어떻게 보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게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결국 여야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야당 소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종걸 원내대표와 그 황교안 총리가 뭐 낮에는 각을 세울 수 있겠지만 밤에 사적으로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40년 우정이 향후 전국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도 가져봅니다. 뭐 정치라는 게 사실 보이는 것, 국민 눈에 보여지는 것 이외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정치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두 분이 그렇게 좀 협력 관계를 맺는다면 결국엔 그 공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과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자, 일단 메르스가 약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한마디로 대통령 지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아마 그래픽 조만간 보실 텐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국정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숫자다, 숫자에 불과하다 또는 과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레임덕이 가까워져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하로 가면은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야당이나 다른 세력이 계속 반대하면 제동이 끌고 걸린다는 갈 거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예. 그런데 이 29% 이것이 최저치인데요. 과거에도 29%를 찍은 적은 있습니다. 바로 올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라든지 또는 그 연말정산 대란 때문에 분노한 민심 때문에 29%를 기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위기라고 생각되는 건요. 이 메르스가 지금 진정 국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습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낮아지고 정말 최저치를 찍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권의 그 비상한 그 긴장이 지금 감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대구, 경북, 충청,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도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1%를 기록했습니다. 절반을 넘었군요. 자, 대통령이 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이 메르스로 신임하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조수진 차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좀 대통령 말을 잘 따르는 예스맨이었다. 이런 평가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국무총리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국무총리는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검사 시절의 황교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장관이나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반대에 서는 어떤 답변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 때 두드러지게 어떤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신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황교안 총리는 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초년병 때부터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도 이 국정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여기에 대해서 가감 없는 생각을 밝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것은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곁,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대통령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황교안 총리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총리로서의 행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건요, 특히 검찰 내에서도 공안통, 이 공안통의 장점은 이 전국을 분석하고 전망을 한다는 그런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야 되고요. 다만 이 공안통의 단점, 바로 체제의 안정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은 공안통의 단점보다는 장점인 어떻게 보면 이 전국의 분석과 전망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창구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수습이 되고 총리가 새로 임명이 돼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될 때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동원이 됐고 국무위원들도 동원이 됐는데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이완구 전 총리 어디로 갔을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 하나만 받아주시죠. 안 받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 있나요? 자, 조수진 차장. 네. 자, 지금 뭐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총리에서 물러난 지. 근데 지금 그 사이 검찰 출석한 거 말고는 국회 활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 검찰의 성완종 게이트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종료가 될 겁니다. 예. 수사 결과 발표가 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완구 전 총리가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은 불기소가 되느냐,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 이완구 전 총리 측은요, 지금 이 전 총리는 바로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비해서 또는 앞으로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까지 관찰을 하면서 지금 변호인과
협의를 하는데 가장 전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4일 검찰 출두 이후에 이완구 전 총리를 국회에서 봤다는 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국회 활동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김태현 변호사,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추스릴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국민 입장에서 또 세비가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 입장에서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하고 일을 안 한다. 그럼 사실 세금 낭비다. 이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완구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국회에 등단해서 기자들 만나게 되면 또 사진 찍힐 거고 또 질문 받을 거고 굉장히 곤혹스러우니까 사실은 뭐 집에서 정중동의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회에 나와서 본연의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그래야 아마도 뭐 다음 총선에서 뭐 재기를 할 수 있든지 뭔가 재기의 발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국회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총리 분들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